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처음 나오셨습니다. 저희 Y스트릿에. 네. 아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별 말씀을요. 과 이름이 심리학과. 심리학과입니다. 네. 그 안에서 좀 나뉘잖아요. 세부 전공이 나뉘긴 하는데요. 네네. 학부생들은 그냥 다 심리학과로 들어가고 대학원에 갈 때 이제 세부 전공이 나뉩니다. 우리 교수님은 인지심리학. 네, 인지심리학입니다. 그 김경희 교수님과 같은. 네네. 그리고 이번에 책을 같이 쓰신 이윤형 교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인지심리학. 그 혹시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는 인지심리학자는 대한민국의 그 세 분이 설마요? 더 계신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저도 교수님한테 좀 많이 배우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아, 네. 깊은 생각의 비밀. 긴장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특히 요즘에 왜 도파민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영상도 1시간짜리 올리지 않습니까? 댓글에 누가 답니다. 짧게 요약해 주실 분. 뭘 저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이제 지금은 생각을 깊이 하는 게 더 힘들어진 시대 같다. 그렇죠. 요즘 생각은. 보면 드라마 16부작을 예. 1시간으로 줄여가지고 압축 버전. 네, 올리는 영상들도 되게 많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긴 걸 싫어한다는 얘기는 조금 더 해석해 보면 현재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래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현재 가치를 더 중시한다. 네네. 이게 이제 인지심리학에서 나오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예. 시간 할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 할인이요? 네. 이건 temporal discounting이라는 거를 번역한 용어인데 예. 시간의 길이만큼 그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래로 갈수록 현재 시점부터 미래까지의 시간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먼 미래로 갈수록 그만큼 생각하지 않고 줄여버린다는 거죠. 그냥 네. 땡겨버린다. 압축해버린다. 네.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까요? 그래요? 네. 누굴 상대로? 저를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당장 예. 5만 원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1년 기다리면 6만 원 드린다고 했어요. 네. 지금 5만 원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년 후에 6만 원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연율로 따지면 20% 어마어마한 건데 네. 1년 기다려서 6만 원을 받는 게 이론상으로는 맞죠. 그렇죠. 근데 심리적으로는 김태훈 교수님 거짓말하고 안 주실 것 같다면서 지금 주세요 이러겠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20% 이율은 어마어마한 거죠. 네, 어마어마한 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5만 원을 선택합니다. 그게 누구가 됐든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래 그 가치를 할인해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재밌는 거, 네네네. 지금 나를 만족시키는 거, 예. 이런 거에 자꾸 집중을 하면 미래를 생각하는 건 사실 어렵죠. 어떻게 보면 또 시간 할인이라는 게 또 익숙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해서 네. 이 회사가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벌어들일 이익을 역으로 현재와 현가와 해갖고 할인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이런 거 하시거든요. 네. 그런 거 따져보면은 참 현명한 거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 가치를 더 높이 치고 미래 가치를 조금 더 박하게 본다. 네. 그래서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린다. 네, 기다리는 걸 진짜 요즘 잘 못합니다. 과거보다 더 하죠. 너무너무 심할 정도로 못 기다리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네네. 예를 들면 혹시 집에서 새벽 배송 네, 쓰죠. 아침 7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7시 한 30분에 오면 막 짜증나죠. 이게 신뢰가 없어 이러면서 출근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없으면 기다렸다가 시간이 날 때 사러 갔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빨리 새벽 배송 주문하라고 합니다. 다음날 안 오면 이제 큰일 나는 줄 알고. 예전에 편지도 그러했고 편지도 그럼요. 보내면 한 사흘 정도 걸렸죠. 빠른 우편으로 보내면 한 이틀 정도 걸렸고. 근데 요즘 그게 뭡니까? 이메일도 잘 안 쓰고 그냥 톡으로 바로. 그렇죠. 그리고 편지 보낼 때도요. 여전히 이제 우체국에 가면 편지 보내실 수 있거든요. 네. 일반 우편과 빠른 우편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 차이인데 아마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빠른 우편 보내죠. 네. 그 몇십 원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 거의 1.5배 이상 차이 나는데요. 그런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기다립니다. 특히 약간 좀 한국 사람이 더 심할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할인이 어떤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느냐 이걸 좀 조사해 보면 불안감이 높은 사람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불안감이 높을수록 미래보다는 현재, 당장. 한국 사람들 불안감 높잖아요. 저만 그런 거는 아니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아마 보시는 분들 거의 다 5만 원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당장.
당장. 이 책의 부제가 빼앗긴 집중력을 되찾고 당신의 뇌를 최적화할 깊은 생각의 비밀이고 밑에 보면은 세상은 스마트해지고 네. 인간의 생각은 게을러진 시대다.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네. 스마트화해질수록 인간의 생각은 더 깊이 하기 더 힘들어질 테고 주변에서 이제 방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런 뭐 태블릿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인간이 그 예전에 저는 김경일 교수님한테도 배웠는데 인간의 뇌는 인지적 구두쇠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빨리 그냥 지름길을 네. 찾으려고 하고 빨리 답을 내려고 하고 이거는 그냥 인간의 본성입니까?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겁니까? 진화적으로 그렇게 진화해 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일단 왜 인지적 구두쇠냐? 인간이 가진 자원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많이들 말씀하시는 주의 집중력 이런 거는 한 번에 한 군데밖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는 제한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할 때는 많다면 네. 필요한 곳에만 집중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구두쇠처럼 사는 게 맞죠. 저는 근데 이 구두쇠 인지적 구두쇠라는 표현 보면서 네네. 좀 여담인데 예. 야 역시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예, 이건 잘 지은 건가요? 아니면 못 지은 건가요? 잘 지은 거죠. 아, 잘 지은 거예요? 이걸 그 1984년에 예. 프린스턴 대학교의 수잔 피스크하고 그다음에 UCLA의 셸리 테일러 교수가 네. 같이 만든 용어거든요. 커그니티브 마이저를 번역한 용어인데 이 두 분은 이 논문 발표하고 평생 잘 아, 그 용어로 네. 스크루지처럼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을 안 쓰려고 한다. 네. 뇌를 안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의력도 그렇고 집중력도 그렇고 한계가 있다. 그렇죠. 구두쇠는 늘 안 쓰고 예. 아껴요. 근데 우리 인간도 구두쇠처럼 생각을 잘 안 해요. 필요하다, 아주 필요한 게 아니면 생각을 잘 안 하고 귀찮아하고 대강 생각하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깊게 생각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이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아, 그냥 해왔던 대로. 네네. 아, 이렇게 됐으니까 저렇게 되겠지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 그 투자할 때도 많이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차트 보고 네.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렇죠. 네. 그리고 늘 보시던 자료만 보고 새로운 자료를 이렇게 드리면 이거 뭔가 복잡해 보이고 눈에 잘 안 들어오고요. 게다가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자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생각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보던 거 보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고. 아는 거 보자. 네. 두꺼운 자료 나오면 요즘에는 챗 GPT에다가 PDF 딱 올려놓고 이거 10줄로 요약해줘 또 이러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편리하기는 한데 이러다 이제 뇌가 퇴화될 수도 있겠고. 이 책을 보니까 네. 호텔보다 집이 편안한 이유도 약간 그 맞습니다. 심리적으로 네네네. 이제 표현이 된다 하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호텔 가면은 첫날은 편한데요. 그렇죠? 당장 처음 딱 들어갔을 때는 일단은 좋아 보이는데. 일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예. 여행 가셨을 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출장 가셨을 갔을 때. 네. 여행을 가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편안하게 있어도 되는데 다 좋죠. 다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안 그렇죠. 아, 네. 아침부터 그냥 거의 새벽 5시부터 일어나셔가지고. 근데 보통 이제 출장 가면은요, 출근할 때의 아침과 비슷한 일상을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호텔에 가서 딱 잠을 잔 다음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보통 이제 화장실로 가가지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뭐 이런 등등등을 해야 되는데 네. 화장실이 어디지? 찾아야 됩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칫솔 어느 가방에 넣었지? 비누는 어디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나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사소한 작업들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아, 그 사소한 생각을 하는 순간에도요. 네, 네. 그래서 요런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쌓이게 되고요. 그게 에너지를 소모시키면 정작 일할 때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뭐 전등의 위치부터 네. 그 사소한 게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을 하면 이게 뭐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결국은 쌓이면 에너지의 총량에서 일정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흘러나가게 된다라는 네. 거. 근데 습관적으로 하면 에너지를 거의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일어나면은 자연스럽게 그죠. 화장실 가서 칫솔 잡고. 네. 칫솔 위치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당연히. 거기서 에너지 소모 없거든요. 아무리 비몽사몽 이렇게 하고 있어도 네. 그 루틴에 따라가면 네. 심지어는 뭐 엄청 바쁠 때는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칫솔을 물고 이러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에너지가 덜 든다. 그래서 이런 그 사소한 일상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겠다. 이런 작업을 내가 가진 에너지를
일하는데 그냥 온전히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네. 뭐 너무 잘 알려진 터틀넥 차림의 스티브 잡스나 아, 회색 셔츠만 입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가 예. 내가 옷 고르는데 예. 아침마다 뭐 입어야 되지? 이러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거든요. 시간도 낭비되고. 그렇죠. 그런 거 안 하고 난 그냥 그 에너지를 온전히 일하는 데 쓸 거야.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뭐 귀찮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을 아끼는 것 또 그 하나하나가 판단을 하는 행위 그게 또 에너지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이거는 이제 인지적 구두쇠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네. 또 하나가 사람의 기억 자체가 이게 또 네. 정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왜곡이 되고 스스로 또 오류를 낳기도 한다고요. 우리 책에서 보니까 피크앤드 법칙 이거 나오더라고요. 피크앤드 법칙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일단 피크앤드 법칙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이 왜곡되고 오류를 많이 만들어낸다 이 말이 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음, 아니 나는 굉장히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하실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기억이라는 용어를 조금 혼용하셔서 그렇습니다. 기억이란 용어 자체가 우리가 인간이 무언가 정보를 받아들여서 뇌에 넣고 다시 끄집어내는 과정도 기억이라 그러고요. 네. 컴퓨터에 정보를 넣어서 저장하고 다시 끄집어내는 것도 기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개는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보를 넣기 전부터요. 네.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만 취사 선택해서 넣습니다. 아. 심지어는 그것도 가공하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저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장을 할 때도 있는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과 연결해서 저장합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버무려서 넣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편집장님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기억하고 제 머릿속에 들어가는 기억하고 달라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꺼낼 때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이걸 컴퓨터처럼 생각하니까 너는 왜 그걸 그렇게 기억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재판 가죠. 그래서. 사실은 다르게 기억하는 게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곡, 오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렇게 보면 왜곡이나 오류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기억의 특징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뭐 이론이나 법칙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크앤드 법칙인데요. 피크는 이렇게 그죠. 위로 쳤다. 솟구치는 예. 네, 그거고 엔드는 끝. 예. 얘기는 뭐냐면 피크 그러니까 특별한 거, 아주 특별한 거 잘 기억하고요. 네. 그다음에 엔드는 끝에 있는 거 제일 잘 기억합니다. 끝에 있는 거 제일 잘 기억한다는 거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끝이 좋아야 다 좋잖아. 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하. 그래서 계속 안 좋다가도 끝이 좋으면 예. 그 전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좋아집니다. 예. 반면에 계속 좋다가도 끝이 안 좋으면 뭔가 좀 찜찜하고 이게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가 좋아야 된다. 네. 그 그래서 최신 효과라고도 하더라고요. 최신 효과랑도 이제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 가서 좀 막 불친절하게 느끼고 기분 안 좋았는데 나갈 때 좀 기분 안 좋으셨죠? 저희가 한 3만 원 빼드릴게요. 이러면 또 이제 기분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역시 이 집 괜찮네. 이러고. 그래서 특히 이제 직장에서 후배들한테 네. 때로는 지적을 하고 나무라야 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럴 때 꼭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주셔야 돼요. 병 주고 약 주고. 꼭 약을 주셔야 돼요. 일단은 채찍질을 좀 하고 네, 가장 마지막에는 당근을 좀 주면 네.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그러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도 저 사람 뭐 사람이 나쁜 놈은 아니야. 막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 틀에 박힌 표현이라고 해도 어. 그래도 마무리를 항상 조금 아름답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기억 속에서는 또 특별한 거, 피크 치는 거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또 남는 거고요. 그렇죠. 특히 요즘 엔드 쪽과 관련해서 예. 요즘 이직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퇴사할 때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퇴사를 할 때 어떻게 하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대부분 이제 퇴사를 하는 건 기존의 조직에 있는 사람들과 작별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네. 그러면 뭔가 불편하고 또 서먹서먹할 수도 있고 그런 걱정이 돼서 조용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도 얼마 전에 한 명이 그랬는데.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퇴사 인사하셔야 돼요. 참. 근데 이게 그 사람 입장에서 불편해서 미안해서 네, 그럴 네, 수도 네, 있는데 네. 남아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네. 이건 뭐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는 거죠. 네. 끝 마무리. 그렇죠. 마무리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고요. 가끔은
진상 상사 때문에 예. 너무 힘들었던 분들 있잖아요. 다시는 내가 그쪽 바라보고 그러니까. 오줌도 안 는다 네.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내가 나갈 때 너 가만히 안 놔둔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예. 막 욕을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드물게 있어요. 화라도 풀고 나오겠다. 네. 그 순간은 시원하실지 모르겠는데 아, 그분의 평판은 좀 장담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또 이직할 때 그 네. 전에 뭐 한 달이 건너면 그 업계에서 알잖아요. 네. 전화해서 물어보죠. 그 친구 어떠냐. 그러니까 그 진상인 상사는 다른 직원들도 싫어할 거예요. 근데 나가시는 분이 이 상사에게 욕을 하고 나가면 다른 분들도 불편해지거든요. 시원하다고 느끼는 건 잠깐이고요. 남아있는 분들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꼭 그래야 하나. 지 혼자 할 말 다 하고 나가고 네. 우리는 지금 분위기 싸해졌는데 뭐 이렇게 네. 그 책에도 보니까 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험 볼 때도 네. 답안지 고쳤었는데 꼭 처음에 내가 찍었던 게 그게 정답이더라. 네. 이것도 어떤 뭐 심리랑 연결이 돼요?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제 GRE 시험을 보셔야 되거든요. 예. 대학원에 가려면. 네. GRE를 준비하는 그 일종의 지침서 같은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 고치지 마라. 답안 바꾸지 마라. 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게 또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어요. 오. 근데 인지심리학자들이 좀 쪼잔해요. 그래가지고 진짜야? 확인해보자 오. 해서 지금까지 그 진짜 답안을 고쳤을 때 정답이 된 거, 예. 그다음에 안 고쳤을 때 틀린 거 뭐 이렇게 음. 다양한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조사한 연구가 30편이 넘습니다. 그래요? 쪼잔한 덕분에 활발한 연구가 그렇죠. 이어졌네요. 네네네. 그래서 30여 편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단 한 편의 예외도 없이 모두 고치는 게 좋습니다. 아, 결과적으로는 네. 시험에 점수만 놓고 보면 고치는 게 좋다. 고쳤을 때 예. 정답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조금 더 뭐 신중하게 풀었을 수도 있고. 근데 꼭 틀리는 것 같은데요? 답안지 어. 고치면. 1번이 맞았는데 괜히 1번에서 3번으로 고쳤다가 나만 또 틀렸고 막 이런 경우도. 여러분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경험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연구 결과 보기 전까지 안 네. 고치려고 그랬어요. 시험 볼 때. 그냥 처음에 찍은 게 맞는 것 같다. 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네네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 좀 견디기 어려워해요. 내가 했잖아요.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네. 움직여서 네. 결과적으로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요. 더 후회되고 네. 강렬하게 남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 고쳤는데 틀렸어요. 그러면 아쉽네. 고쳤는데 틀렸어요. 이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되는데. 내가 그걸 왜 굳이 선생님한테 OMR 카드 굳이 바꿔달라고까지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자기 비난, 그다음에 후회 이런 감정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기억하기 쉬워요. 훨씬 더 소위 현저한 자극이 됩니다. 두드러지게 드러나 보이는 자극이 되죠.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오래 갑니다. 그런 기억이 오래 네, 간다. 네, 네. 잔상에 남는 거죠. 후회도 되고. 네. 약간 머피의 법칙이 그런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제가 연구 결과를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예. 대학생들 한 연구를 보면 대학생들의 4분의 3이 고치면 틀린다고 믿고 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심지어는 55%, 교수의 55%도 오.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과학적인 건 아니고 그냥 우리 뇌리 속에 있는. 그렇죠. 일종의 아까 말씀하신 기억의 오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까 머피의 법칙 말씀하셔가지고 왜 그 줄 서서 기다리다가 옆에 있는 줄이 자꾸 빨리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옮기면 또 이쪽 줄이 빨리 줄어들고. 그렇죠. 차선 변경할 때도 네. 그런데 운전하다가. 그것도 제가 연구 결과를 자세하게 살펴보진 못했는데 기억의 오류예요. 기억의 오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액션, 내가 한 거, 그다음에 인액션, 내가 안 하는 거. 뭐가 훨씬 더 우리의 감정에 크게 영향을 주느냐? 액션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고쳐서 틀리면 못 견디는 거. 내가 무언가를 해서 안 좋은 결과가 오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 왜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 네네. 그 주인공 딸 이름이 머피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왜 머피로 지었느냐. 그래서 머피의 법칙처럼 좀 안 좋은 일만 생각난다, 떠오른다, 생겨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머피의 법칙이 아니라 어차피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또 다른 거 하나 또 여쭤볼게요. 네.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확증 편향이라는 게 좀 문제가 많이 됩니다. 네, 문제가 많이 되죠. 특히 SNS 알고리즘으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또 이제 네. 취향 저격을 해줘야 또 많이 팔리고 많이 보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서 참 사회적으로 확증 편향이 너무 심해지는데 이제 확증 편향이 뭐다라는 것 정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네, SNS가 많이들 나한테 알고. 네. 그런 것만 띄워준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띄워준다라는 것도 알고는 계실 텐데 이거를 좀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윤영 교수님이랑 저랑 이 부분을 쓸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확증 편향은 이쪽에서는 대장이에요, 대장. 대장? 네. 끝판왕 같은 네. 거예요? 깰 수 없는? 대장은 너무 옛날에 쓰던 말인가요? 네, 옛날입니다. 네. 얘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고 답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거의 모든 편향이 얘부터 시작하거든요. 확증 편향부터. 끝이자 시작이네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확증 편향을 완전히 극복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확증 편향을 굉장히 심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걸 깨는 건 아마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나 확고하게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문제나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맞건 틀리건 간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시간을 되게 많이 투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잘 안 바뀌어요. 그럼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태도나 의견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확증 편향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의심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태도나 의견이 형성이 끝나버리면 여지가 많이 줄어요. 근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계속 의심해보고 점검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책에 악마의 변호사나 사전 검시라는 거를 썼던 건데요. 네네네. 저는 그냥 레드팀이라는 표현도 되게 좋아하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생각해보면 안 돼? 이런 증거도 있던데. 균형을 잡을 수 있게끔. 네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하고 옆에서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생각을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의심해보고 이러는 게 쉽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여당이 있으면 야당처럼 견제해주고 막 네. 이런 존재가 또 필요한 거긴 한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정치적으로 여야가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견제가 되거나 균형이 막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싸우고만 끝나고 네네. 근데 이게 머릿속에서는 약간 또 그게 필요하다. 머릿속에 레드팀. 네, 레드팀이 필요하고요. 본인이 물론 그렇게 매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훨씬 좋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왜 참모진도 꼭 예스맨만 두면은 위험해진다라고 하고. 그럼요. 아닙니다. 때로는 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참모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거네요. 그리고 참모는 한 명만 있으면 역시 위험합니다. 여러 명의 참모가 있는 게 좋고요. 여러 명의 참모 얘기를 다 들어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 왜 메타 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객관화를 해서 좀 보는 것도 그렇고. 근데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 이상으로 메타 인지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은 나의 기억이 이거 자체가 왜곡되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또 하거든요. 실제로 정확한 내 기억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희망했던 거, 바람을 가졌던 게 마치 기억처럼 떠오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투표를 할 때나 정당을 보고 그냥 기호만 보고 난 무조건 이 당이야가 아니라 정책을 비교해보고 그때그때 전 다른 선택을 또 하거든요. 스윙부터시네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실수록 조금 더 좋은 결정과 판단을 하시게 되죠. 근데 때로는 보면은 약간 좀 한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겁니다. 세게 말을 어디서 막 자기 주장 세게 막 유튜브에서 뭐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 많이들 유튜브에서는. 봐주십시오. 조회수를 올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역시 매운맛이 통하는구나. 그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이나 이런 게 순간적으로 시선을 끌 수는 있죠. 근데 그렇죠. 기억에 남지 않거든요. 와이스트릿은 기억에 오래 남는 영상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약간 저희는 순한 맛입니다. 매운맛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극편향돼가지고 한쪽 사람 막 이렇게 하고 막. 근데 메타인지 말씀하셨으니까 메타인지가 진짜 좋은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그래요? 간단하게.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내가 무언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때 메타인지 말씀하신 거고요. 직원들한테 지시하실 때 있잖아요. 네네네. 네. 직원들한테 지시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본인의 메타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시하실 때 직원들이 반문하잖아요. 네네. 그때 어떻게 하시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또 이제 저랑 이제 직원들의 입장이 많이 갈리겠네요. 네. 저는 최대한 좀 많이 의견을 묻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해서 직원들 의견을 따를 때도 있고 속된 말로 제가 이제 개무시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저기서 이제 콧방귀를 낄 수도 있기 때문에 저 PD가 참 조심스럽네요.
그게 달리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지 맘대로 하면서 막 이러면서. 그래도 의견은 많이 이제 묻거든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예. 좋은 방법이고 특히 시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시간의 차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시하실 때 뭐 이틀이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지시를 듣는 직원은 이틀 가지고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어떤 프로젝트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대한 메타인지가 네. 정확하지 않은 거죠. 나는 이걸 아. 이틀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직원은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네요. 오늘 이거 편집 바로 되죠? 네. 또 하나가 그 네. 결정을 앞두고 감정을 좀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일반적으로 너무 감정에 치우치면 판단을 그르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맞는 말입니까? 세모 하겠습니다. 세모. 세모?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게 인지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네. 한 4, 50년 전까지는 감정이라는 용어 자체를 연구자들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예 연구 대상도 아니다. 네, 그건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연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네네. 지금은 감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연구자가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감정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네. 감정이 원인인지 결과인지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런 논쟁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정은 필요 없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심지어 원인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건을 혹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가 이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할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으면 금방 결정할 수 있고요.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정이 더디어지거든요. 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고 싶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고 싶다. 이거는 좀 어떻게 맞는 표현인가요? 괜찮은 표현이죠. 그게 이제 감정이 그쪽으로 가라고 지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정말 직원들이 싫어하는 상사의 유형 중에 하나가 네네네. 우유부단한. 빨리 결정 못 네. 내리가지고 막.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결정을 못 내릴까?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직원들의 감정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 고민을 하는 이유는 어떤 감정을 경험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결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눈치 보는 비슷한 거예요? 눈치 보는 게 우유부단한 거랑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잘 몰라요. 어떤 감정을 느낄지 잘 모르면 네네네. 툭툭 찔러보고 결정을 못하고 이런 거 아닐까 하고 잘 살펴보고 그러다가 시간이 계속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직원들은 답답해지는 거죠. 아니 왜 계속 간만 보고 있어?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조금 빠른 결정에 아니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좀 도움이 될까요?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예. 물어보세요. 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의외로 쉬운 거예요. 네네. 그 혼자 고민한다고 안 나오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진급을 하신 분이라고 해볼게요. 네네네. 그럼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보신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직원들도 대부분 뭐 새로 만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러면 판단하기 어렵겠죠. 부장은 처음이고 네. 사장이 된 것도 처음이고 네. 그때 그냥 물어보세요. 차라리 물어보면 훨씬 좋아합니다. 답은 좀 의외로 쉬운 곳에 있었네. 물어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렇죠. 내가 이런 걸 모르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처음 하는데 어떻게 다 압니까? 창피해할 수도 있고 막 네.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물어봐라. 네. 이거 역시 이제 질문인데 특히 이제 왜라는 질문, why라는 네.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그렇죠. 이거는 뭐 사실 저희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Y에 대해서, Y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보기에는 왜가 있어야 일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오래 할 수 네. 있다고요?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일을 오래 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Y라는 질문,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내가 이거를 진짜 왜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그러면 그 일을 계속 지속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속할 수 네, 있다. 네, 네. 만약에 그냥 어떻게만 알려주잖아요. 어떻게만 알려주면 그 어떻게가 통할 때는 괜찮은데 그 어떻게가 상황에 따라서 잘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죠. 중간에 막혀버리면 포기합니다. 이거 안 되는데? 근데 왜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쭉 지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찾아보거나 물어보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인가요? 어떤 일을 해야 할 시간이 네, 주어졌을 때 90%는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정의를 내리는데 사용하겠다. 뭐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희도 책에 그 얘기를 썼는데 예. 59분 동안 문제를 이해하는데 예. 투자하고 1시간이 있다면. 네, 나머지 1분을 문제를 푸는 데 쓰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천재라는 거죠. 농담이고요. 어, 그만큼 네. 왜라는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하다. 그쵸. 이걸 왜 해야 네네. 하는지. 요거는 일반인들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문제를 받으면 혹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거기에 자꾸 뛰어드세요. 뛰어든다라는 게 그거를 아, 해결하려고 바로? 바로. 네. 근데 그러면 놓치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보시면서 네. 이거 왜 해야 돼? 질문 자꾸 던지고 왜는요 한 번만 던지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계속 던지셔야 되는 질문입니다. 아, 단계별로 네, 네. 한 번에 했다고 딱 이제 끝나는 게 네, 아니라요. 네. 근데 또 왜라는 질문,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던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지시를 했는데 자꾸 왜 하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한테 왜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계속 질문했다가 쫓겨난 적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안 좋은 선생님. 선생님께 제가 장난치는 줄을 뭐 오해하셨을 수도 있겠고 해서 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불편하면 서로 안 좋으니까 예. 적절한 수준으로 던지시고 네. 본인이 그 질문을 자꾸 해보면서 대답을 찾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스스로가 또 네. 대답을 해보면서 그걸 찾아나가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많이 배워보고 싶은데 책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고스톱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고스톱이라고 하면 조금 뭐하고 고스톱 네. 시스템. 뭐 지금 다들 떠오르시는 그거 아니고요. 아, 네네네. 네. 영어로 고, 그 다음에 스톱, 그겁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인지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무언가를 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네. 무언가를 멈추게 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정 행동, 내가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그 운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내가 어떤 안 좋은 버릇이 있어서 이걸 좀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그 행동을 그만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이게 고 시스템, 스톱 시스템이 됩니다. 근데 말씀만 그렇게 들어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네. 아, 이거 끊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또 계속하는 네. 게 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예. 고 시스템도 그렇고 스탑 시스템도 그렇고 가동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일단 시동 걸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먹고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거 네네네. 한꺼번에 모아서 나 이거 할 거야. 혹은 이거 멈출 거야. 이거는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고하고 스톱 시스템을 가동할 때는 그걸 가동해야 된다면 좀 몸 상태가 좋고 아. 컨디션이 좋고 그다음에 푹 쉬고 뭐 이런 상태일 때가 좋습니다. 아, 뭘 하기 시작을 할 네, 때는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예, 예.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날 밤 새셨어요. 그러면 그날은 그냥 쉬시고 몸이 좀 괜찮아졌을 때 네네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게 피곤하실 때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거의 실패하거든요. 사람들은 실패하면 그걸 다시 가동하는 데는 더 많은 에너지. 또 안 좋은 기억만 생기고 오히려 몸 상태가 좋을 때 네. 고 시스템을 작동을 시켜. 스탑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탑 시스템도 나 이거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금연이랑 다이어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네. 이제 금연과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어요. 잘 되죠, 처음에. 예. 에너지가 충만할 때 했으니까. 근데 그만할 거야라는 생각을 내 온 에너지를 사용해서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주변에서 그 에너지를 확 소모하는 일이 생겨버려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좀 짜증나는 일이 생겼다거나 네네네. 하다못해 교통신호 위반으로 딱지가 날라왔다거나 아우.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갑자기 담배를 물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 승질나니까. 네. 예. 풀어야 되니까. 네. 근데 네.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스탑 시스템을 작동시킬 만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 거죠. 아, 스탑 시스템을 작동하려고 해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네. 다른 기분 안 좋은 일 때문에 내 에너지가 그냥 소모돼 버려서 그렇죠. 기존에 끊어야 했던 게 다시 이제 와 있는 거예요. 네네. 아니 근데 이게 인간이 어떻게 다 이제 좋은 일만 생기고 좋은 컨디션만 유지하고 또 이러기는 힘들잖아요. 되게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스탑 시스템은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다. 그러니까 쓰지 말라라기보다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쓰자는 건데 다른 좋은 방법. 네네네. 저희가 보기에는 스탑 시스템을 쓰는 것보다는 노고 시스템을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아, 스탑이랑 노고랑 네.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노고는 네.
하지 말란 그러니까 이 스탑 시스템은 멈춰고요. 네네네. 노고는 하지 마. 이거거든요. 똑같은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청기백기 게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청기 올려가 아니라 청기 올리지 마. 올리지 마. 네, 그게 노고예요. 그리고 뭐 백기 올려 이럴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청기가 아니라 네. 아, 청기 말고 백기 올려 네, 이런 네. 느낌. 근데 그거를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넛지를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네. 연구실에 있다가 뭐 이런저런 거 하다 보면은 눈도 좀 피곤해지고 공기도 좀 탁한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 번씩 잠깐 쉬러 나가거든요. 네. 좀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근데 그 쉬러 가는 그 경로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자꾸 살이 쪄요. 간식. 네. 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그 경로에서 예.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네. 잠깐 휴식을 취하고 돌아와서 먹는 거죠. 그럼 또 계속 기분이 좋아지잖아. 어찌됐든. 네. 뭔가 제대로 에너지를 보충한 것 같고. 아. 그래서 이제 살이 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스탑 시스템을 가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 이제 먹지 말자. 먹는 걸 멈춰. 네네. 이거죠. 아, 그럼 또 이제 막 갈등 생기고 안 됩니다. 에너지가 더 소모가 네. 된다. 네. 네. 그렇다고 휴식을 취하러 나가지 않을 수도 없고 네.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경로를 바꾸는 겁니다. 오호. 그러니까 편의점이 없는 길로. 없는 길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한 건데 생각을 잘 못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거기 꼭 내가 가는 길에 편의점이 있어. 네. 예, 이건데. 그렇죠. 그래서 가는 길에 편의점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안 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참새가 어떻게 방앗간을 지나쳐요. 예. 의도적으로 휴식을 취하러 갈 때 누군가를 잠깐 만나시거나 혹은 학과 사무실에 잠깐 들르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학과 사무실에 이런저런 행정 서류가 많이 네. 도착하거든요. 네. 그걸 확인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들렸다 가는 식으로 경로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간식이라든지 이런 걸 잠깐 또 잊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아, 야, 이게 근데 사실 그 넛지라는 게 생각해 보면 되게 단순한 건데. 네. 아, 이걸 왜 생각 못했? 뭐 변기에 그려져 있는 파리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네. 이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좀 실생활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 손 씻는 것 때문에 예. 한창 보건 쪽 네네.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았잖아요. 코로나 지나면서 아이들한테 손을 왜 씻어야 되는지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아, 어른들한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여기 있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네네. 근데 아이들한테는 야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세균이 있어 하면 무서워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나한테 안 보이는 게 여기 붙어 있대. 네네네. 혹은 안 보이니까 안 믿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손 씻으라고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럴 때 계속 씻어라 해도 별로 효과가 없고요. 어떻게 했냐면 문 손잡이에 세균 모양을 그렸습니다. 아, 문 손잡이에 네. 그게 네 손에 묻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애들이 손 다 씻어요. 그러니까 넛지를 찾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대부분 행동과 관련돼 있잖아요. 네네네. 행동의 단계를 세분화해 보시면 뭔가가 하나 보이실. 이거를 갑자기 막 전체를 다 보고 한번 찾아봅시다. 안 보이죠. 근데 아주 세분화해서 행동 단계를 나눠 보시면 네. 상대적으로 찾기가 쉬워지십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또 이제 발현을 해봐야겠네요. 네. 또 책에 보면 네네. 그 생각의 관리자라고 네, 생각이 하더라고요. 이게 메타 생각?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메타 생각은 메타 인지랑 좀 다른 거예요? 비슷한 개념인데요. 네. 메타인지는 내가 지금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메타 생각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고 혹은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고민이거든요. 이걸 질문으로 바꿔보면 답이 더 쉬워지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고민해 본 적은 있느냐.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 네. 그냥 생각을 많이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가라는 거면 거의 뭐 이건 뭐 철학자들이나 하는 고민 아니야? 이렇게 그러실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예. 들어오는 정보는 되게 많아요. 어떤 순서로 정보를 처리하는 게 더 좋을까에 대한 고민은 해봤느냐. 효율적으로. 네. 순서에 대한 고민은 사실 별로 안 하거든요. 네. 들어오는 대로 그냥 하죠. 근데 실제로 정보를 입력하는 순서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실험 연구 결과는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는 순서에 따라서. 네네. 어떤 자료를 먼저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편집장님을 묘사할 수 있는 형용사를 예. 10개 정도를 준비합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거부터 들려주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안 좋은 거부터 들려줍니다. 근데 결국은 10개 다 똑같이 들어요.
그러면 판단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것부터 들은 사람들은 좋게 평가하고요. 안 좋은 것부터 들은 사람들은 안 좋게 평가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그 피크 앤드 네. 법칙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에 듣는 게 조금 더 이제 뇌리에 남는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기억이 잘 나는 거고 예. 이건 첫인상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그럼 뭐 첫인상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에 투자하시려고 했어요. 음. 그럼 정보를 수집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어떤 정보부터 먼저 보셨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고요. 똑같은 정보인데 어떤 분은 투자하겠다고 결정하시고 어떤 분은 아니라고 결정하시고. 약간 그 회사가 성장기에 있다. 네. 근데 성장기에 있는데 대주주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아, 라고 네. 하는 것과 네. 대주주가 참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회사는 성장기에 있어 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절대 투자 안 해요. 어감이 이게 그렇게 또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생각에 관리자를 둬야 된다. 그렇죠. 우리 일할 때 관리자가 네네. 말 그대로 이제 업무의 생산성을 위해서 매니지먼트를 좀 하듯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구조도 그렇게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편향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질문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면 편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또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메타 생각의 관리자를 내 뇌 속에 둔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뭐 깊은 생각의 끝판왕 되는 거 아닙니까? 깊은 생각을 많이 하실수록 판단과 결정의 품질이 좋아집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고 이건희 회장, 네네. 삼성의 이건희 회장에 대한 그 일대기를 저희가 또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 책도 보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깊이 생각을 할 때 한 이틀이고 며칠이고 자신의 그 서재에서 안 나왔대요. 거기서만 계속 깊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그렇죠. 있는 건 아닌데. 네네.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고요. 예.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결정인데 채 10분도 투자하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내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결정인데 그걸 10분 만에 딱 끝낸다는 거는 좀 너무한 거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또 크리에이티브 루틴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아까 네. 그 서두에 이제 습관이 되면 에너지가 네, 조금 덜 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비슷한 겁니까? 네, 그거랑 연결되는 거고요. 어. 예를 들어서 되게 바쁠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뭔가가 하나 취소돼서 시간이 남았어요. 예. 그럼 그때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 일들 중에 일부를 하면 좋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시간이 남았어. 그럼 이거 해야지 하고 앉지만 마음도 가다듬어야 되고요. 생각도 정리해봐야 되고 뭐 할지도 고민해봐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못해요. 이게 전문 용어로 붕 뜬다고. 네. 예. 시간도 붕 뜨고 생각도 붕 뜬다. 네, 네. 그게 맞는. 맞죠. 전혀 예상치 못한 아니 저도 많이 표현이라서. 겪어보는 일이라. 예. 근데 이걸 루틴으로 만들면 이런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는 항상 뭘 한다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냈거나 뭐 놀라운 발견, 연구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조사를 해보면 네. 왜 그 미라클 모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치명 인간일 것 같다라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상관없고요.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일하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 오후에 일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하고 일하는 시간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자신만의 네, 루틴. 네, 네. 네. 근데 매일매일을 보면 항상 똑같은 시간에 일하고 똑같은 시간에 쉬고 똑같은 시간에 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짜 놔야 한다라는. 네. 뭐 예를 들면 호날두 같은 경우는 낮잠 자는 시간, 네. 간식 먹는 시간, 뭐 맞아요. 15분 낮잠 자기, 네. 몇 회 이게 다 정해져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시간에 반드시 그걸 해야 되고. 그렇죠. 이 책에선가 어디 보니까 니체였나요? 니체가 동네에 그 철학자 니체가 네네. 산책 나오는 시간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몇 시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네, 네. 철학자의 길. 그 시간대에 항상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항상 그 시간에 저렇게 산책을 나오지? 라고 생각하거나 네네네. 호나우드가 그렇게 정말 촘촘한 계획들을 일상적으로 해나가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저렇게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네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루틴이에요. 그게 편한 거예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늘상 나가던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너무 그냥 틀에 얽매여서 사는 것 같고 아우 답답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저렇게 살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보면은 깊은 생각이나 네. 창의적으로 된다거나 그렇게 이어져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주 촘촘하게 막
5분 단위로 계획을 아이고.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네네네. 조금 느슨하게 계획 세우셔도 돼요. 근데 시간 단위를 1시간, 2시간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은데 핵심은 뭐냐면 나는 항상 일하는 시간 혹은 뭐 생각하는 시간 혹은 노는 시간, 휴식 시간, 먹는 시간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가져간다는 게 핵심이죠. 아, 일정하게. 네, 그래야 붕 뜨지 않습니다. 아, 그러네요. 일정하게 가져가야 된다. 또 저도 요거 용어가 되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이제 요즘 말로 이제 신박하던데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 네.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인간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들리는 대로 듣지 않는다. 네. 이거는요. 제가 학부생들한테 강의할 때 첫 시간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똑같이 보지만 다 다르게 얘기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거를 봤지만 그대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뭐냐면 야 내가 봤어 라는 말 하지 말라고. 내가 봤는데 네. 내가 해봤는데 내가 봤어 혹은 내가 해봤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봤어.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맞으니 내가 해본 거니까 내 말이 맞는 거야 라고 강변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 분쟁이 없어야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대로 본다면 왜 목격자 진술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약간 그 목격자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증언도 인간의 기억이 앞에서도 말씀해 준 것처럼 왜곡될 수 있고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조합이 돼서 기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증언만으로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맞느냐라는 그렇죠. 어떤 회의론도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CCTV가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그렇죠. 되는 거고요. 그건 있는 그대로 보여주니까. 음.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내가 뭔가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중요하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테니까 네. 어떤 분들은 그래프를 보고 투자하시고요. 네네. 어떤 분들은 그 회사의 PER을 보고 투자하시고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프의 무슨 이동평균선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정보라고 순간적으로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으면 내가 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네. 거기다 가중치를 더 두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것 자체도 일단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내가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정보라는 생각은 안 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 가지 정보 중에 하나지 내가 보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정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잘 아는 애널리스트가 정보를 전달해 줬어요.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이런 정보를 좀 보세요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진짜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네네. 의심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하니까 보라고 했겠지 하고 그것만 보시면서 투자해요. 잘 되면 좋은데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인지적 구두쇠인 것처럼 그냥 빠르게 또 판단을 네, 하려고 네. 하고 에너지를 또 아끼려고 하고 그런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이제 책에 나오기는 하는데 네. 모르는 상태 추구하기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상태. 언제부턴가 우리는 모르는 상태가 없어진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뭔가 골똘히 생각하게 되면 문제를 받았어요. 예, 근데 예. 답을 몰라요. 그럼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하죠. 답을 찾아야 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도서관에 가보기도 하고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그걸 잘 아는 전문가를 수소문해서 만나보기도 하고 이랬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 그 시간 동안 다 내내 나는 모르는 상태를 겪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를 만나는 한 이틀 동안 네. 약속이 잡히는 이틀 동안은 그쵸. 모르는 상태. 네. 도서관에 가는 시간까지도 계속 모르는 상태고요. 네네네. 그럼 모르는 상태에서 뇌는 가만히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찾으려고 하면요. 계속 뭔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계속 찾아 나가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혹은 문헌을 찾아서 정보를 얻게 되면 그건 완전히 내 지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이 요즘은 바로 검색하잖아요. 질문이 왔어요. 몰라요? 그러면 잠깐만 좀 생각해 볼게 하면 뭘 생각해봐 바로 찾아보면 되지. 그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공지능한테도 물어보고 요즘엔. 게다가 이제 챗 GPT 나오면서 검색 엔진 성능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챗 GPT가 아주 엄청난 검색 엔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거 걔한테 물어보면은 너무 잘 알려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 모르는 걸 견딜 필요가 없구나. 근데 그래서 모르는 걸 견딘 경험이 없고 고민을 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연습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그냥 뭐 평범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내비게이션 없이는 자기 집도 못 찾아가고 네. 이 핸드폰 그 단축 번호 없이는 가족 전화번호도 그쵸. 생각이 안 나고 그나마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건 현관문 비밀번호 정도인데
그것도 이제 거의 지문으로 찍고 들어가는 거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집 비밀번호도 기억을 못하고 근데 모르는 상태를 추구하는 게 또 중요하다. 근데 그러면 주변에 그 많은 디지털 기기를 또 멀리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잠깐이라도 조금은 바로바로 찾지 않는 네네. 역으로 또 그런 습관을 또 가져보는 것도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예. 예전처럼 도서관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좀 한번 고민해보고 싶어. 혹은 진짜 업무와 핵심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무언가 이런 것들 한두 개는 고민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되게 중요한 네. 거네요. 심지어는 모르는 상태가 사라져 버리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중고등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예. 정답을 빠르게 찾는 게 가장 중요해서 뭔가를 모르는 상태로 있는 걸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몰라 이럴 수도 있고 네. 또 시간 제한 안에 문제 한 50개 풀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연습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성장하게 되면 이거는 좀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제일 빨리 바꿔야 된다. 이것도 빨리라는 말이 나오네. 제일 꼭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푸는 거. 항상 시간은 모자란데 아니 왜 이래야 하지? 저는 그 의문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문제를 푸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렇게 그러다 생각하죠. 보니까 가장 확률 높은 보기를 찍는 연습도 학원에서 가르쳐주고 이건 좀 바꿔야겠네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구술 시험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이런 데 더 가점을 또 둬야 될 테고 제가 시험을 잘 못 봐서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 또 책을 보면 줌인, 네. 줌아웃 네네. 전략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뭐 카메라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카메라가 적용합니까? 하는 것처럼 줌인 줌아웃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할 때도요. 네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속담에도 있잖아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봐라 이렇게 네네네네.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고요. 뭐 경제에서도 미시도 봐야 되고 거시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얘기도 자주 하시잖아요. 네. 그거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근데 왜 줌인 줌아웃 전략이 중요하다고 썼냐 하면 그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예. 실제로 줌인 하기 시작하면 아웃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에 쭉 집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나무만 보다 보면 네네. 숲을 못 네.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은 구체적이고 소위 디테일을 네네.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점점 줌인만 하게 됩니다. 자꾸 한 번씩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디테일 중요하죠. 근데 그 디테일이 혼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게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웃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아예 의도적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에 빠져 있으면 큰 그림을 못 보고. 근데 예전에 이제 뭐 큰 그룹이라든지 회사에서 인사 발탁을 할 때 승진을 시킬 때 저 친구가 참 디테일엔 강한데 말이야 큰 그림을 못 봐. 막 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막 임원 승진할 때도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또 이제 통섭 같은 것도 필요하고 네. 본인 스스로 좀 빠져나와서 더 넓게 보려는 노력도 해야 하는 거고요. 이거 혼자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옆에 누군가와 같이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는 본인은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주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똑같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본 거를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정도 디테일을 안 보는 거죠.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게 서로 어떻게 다르다는 것만 확인해도 내가 지금 이렇게도 한번 봐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말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하라. 네. 그 얼마 전에 저희 그 최재천 교수님 네. 나오셨었는데 그분 이제 통섭의 식탁이라는 책도 쓰셔서 통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역설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혼자 모든 학문을 다 통섭하려고 하지 말고 각각의 전문가들, 각각을 공부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해도 좋다. 네. 그 말씀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네네. 그래서 주변의 힘도 또 같이 좀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지심리학자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네. 저희가 뭐 어떤 분들이 이제 투자 채널에서 뭐 이런 얘기 왜 하고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투자 결정을 하는데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투자 방법이라든지 재테크 교육을 할 때도 앞부분에 인지, 네. 편향 이런 이야기부터 사실은 깔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자칫 내 그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또 잃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와닿으시죠. 저도 많이 잃었습니다. 예. 공부하는 거와 현실은 다르다는 거.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교수님이 강조를 네네네. 해주시는데 네. 발산적 사고랑
수렴적 사고. 요것도 중요하다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거 구분을 잘 안 하고 보통 쓰시는데요. 일단 용어가 좀 어려워요. 네. 발사는 내뿜는 거잖아요. 네네네. 수렴은 모으는 거고요. 근데 보통 이제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발산적 사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무언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네. 근데 그건 그냥 아이디어지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 아이디어는 제품화 되기까지는 제대로 된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품화하는 과정은 수렴적 사고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발명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1년에 쏟아져 나오는 발명품이 몇 개인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발명품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이 되는 거는 극소수잖아요. 네네네. 왜 그럴까? 발명품은요, 그냥 발산적 사고예요. 네네네. 근데 그걸 양산해서 제품으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건 수렴적 사고거든요. 그래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는 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요. 발산적 사고는 말 그대로 이렇게 뿜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넓은 공간에서 해야 돼요. 특히 층고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창의적으로 네, 아이디어가 네, 나오고. 네. 그리고 통창이 있고 뭐 이런 거. 실제로 그 유명 IT 기업들은 그런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층고를 한 2배 정도 해놓는다거나 예.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싶으면 거기 가서 하는 거죠. 조금 더 창의적인 토론을 네. 해야 될 때. 네네. 그리고 발산적 사고는요, 모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디어 회의 좀 해보자. 잘못된 표현입니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면 구성원들이 각자 혼자 나름의 고민을 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발산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간이 다르면 다를수록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층고가 높은 그런 생각하는 공간이 있으면 좋다 그랬는데 네. 이 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생각하고 있으면 똑같은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잠깐 강가에 갔다 오고 누군가는 박물관에 갔다 오고 누군가는 지하철역에 갔다 오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해줘야 발산적 사고가 가능한 거고요. 이걸 이제 굳이 영어로 바꾸자면 아이디에이션이에요. 아이디에이션. 네, 아이디어를 막 혼자 만들어내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입니다. 그때부터는 수렴적 사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각자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이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을 이렇게 평가해 나가야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품화할 때 뭐가 가장 좋을지 일단 ROI부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 대비 수익이. 그냥 우와 저거 되게 신박한데? 그러면 아이디어만 좋고 네. 제품화는 안 되는. 네. 시장에서 그냥 사장되어 버리는. 네. 그런 사고는 닫힌 공간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모여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그런 네. 의미였네요.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또 현실화해서 제품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걸 또 상업화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책의 이 제목이죠. 제목이 긴데 빼앗긴 집중력을 되찾고 당신의 뇌를 최적화할 깊은 생각의 비밀인데 네. 빼앗긴 집중력을 되찾고 뇌를 최적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네.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안 하면 호모 유슬리스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잘 못 들었어요. 호모 유슬리스, 무용인간. 유슬리스. 네. 쓸모없는 인간. 네. 그걸 이제 유식하게 표현하신 거고요. 네, 이거 안 하면 이제 쓸모없는 인간 된다 이거였습니다. 조금 그런 척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아까 저희 대화 과정에서도 있었는데 웬만한 거 인공지능이 다 해줘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을 차별화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스스로. 네. 예전에는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었죠. 지금은 생각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잖아요. 걔랑 경쟁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경쟁하면 승패는 너무 자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쟁할 게 아니라 인간이 상대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점이 뭐냐. 그거 중에 하나가 저희가 생각하기엔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네네. 그런 능력을 개발하셔야, 그렇게 최적화하셔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우리 뇌를 최적화해 놔야 쓸모없는 인간이 되지 않고 유발 하라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호모데우스가 되겠죠. 호모데우스가 뭐죠? 저희가 하도 그 호모사피엔스 신계로.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신계로 올라가는 인간. 신계로. 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겨내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인공지능과 차별화되어 있는. 네, 저희는 경쟁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경쟁할 필요도 없고 어. 얘가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얘가 못하는 거를 인간이 해줘야죠. 차별화해서. 왜 그런 거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 튜링 테스트라고. 이게 정말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인간의 레벨까지 올라왔는지 이제 블라인드 상태에서 답변만 듣고 저게 인공지능이 답변한 건지 사람이 답변한 건지 이게 참 역설적인 겁니다.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AI가 인간의 레벨로 와 있는 건데 네. 또 인간은 그 레벨에 머물러 있는 거고 네. 거기서부터 조금 더 차별화된 인간이 돼야 하는데 야, 이게 되게 고민이 많이 드는 지점입니다. 그렇죠. 이게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디지털 시대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AI 시대가 돼버려서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그렇죠. 지금 고민하지 않으시면 진짜로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김태훈 교수님 통해서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님 통해서 깊은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 이 내용 같이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저희가 그 댓글 좀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좋은 의견이나 좋은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요 깊은 생각의 비밀 5분 선정해서 네. 저희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